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걸 빼먹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인원 딱 좋아. 어떤 직무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씩 남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직무를 지금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공고를 좀 분석을 할 겁니다. 녹십자는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스펙을, 이 메인 밸류에 비해서 스펙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은 아니다. 음,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격한 친구들을 봤을 때 스펙이 엄청 좋은 친구보다는 적당히 있는 친구들 중에서 좀 확실히 많이 가긴 했어요. 그리고 스펙이 확 좋은 친구들 있죠. 막 스카이라든지, 막 영어 성적 900 넘고, 막 AL이고 이런 친구들은 녹십자 가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 제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요거 생산 QC, 위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생산에는 이제 녹십자에는 두 개의 공장이 있는 겁니다. 오창 공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순 공장이 있는 거죠. 오창과 화순. 이걸 구분 짓는 거는 여기 기재된 이 지역, 지역별로 구분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창 플랜트부터 봐볼게요. 분해 및 정제 DS, 충전 DP, 공정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바이오 의약품을 예로 들면은 DS랑 DP 공정으로 나눠져 있고 그 DS에 있어서 분해 및 정제 공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니까 DS 작업자, 그리고 DP 작업자 뽑는 그런 TO로 보입니다. 근데 분해기 무엇이냐? 정제는 알겠는데 분해기 무엇이냐 하면은 녹십자가 혈액제제라고 해서 피를 가지고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피를 가지고. 그래서 이 생산 공정 관리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담당하게 될 또는 내가 쓴 TO 이 공고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해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죠? 제가 요즘 보니까 대략적으로 GPT한테 물어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그 혈액제제의 DS 공정 간단하게 설명해줘 하면은 어느 정도 알려줍니다. 그렇게 좀 보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 DS 공정, 분해 및 정제 공정을 진행하는 작업자, 그리고 충전 공정을 진행하는 작업자를 뽑는 걸로 보인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님이 질문 주신 걸 보면은 DS랑 DP가 함께 직무에 있으면 두 개를 함께 뽑는지 물어보셨는데, 함께 뽑고 나중에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걸 지원을 하고 만약에 면접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 면접관으로 DS 팀장님도 계시고 DP 팀장님도 계실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둘 중에서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한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뽑힐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친구가 이제 똑같이 생산으로 나와 있어서 생산을 썼었는데 이 친구는 DS 인턴 경험이 있었거든요. 인턴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S 인턴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P 팀장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대요. 그 친구를. 그래서 DP 갔습니다. 네.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 중에 둘 중에 뭘 희망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팁을 드리자면은 둘 다 좋다로 일단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고집하면 안 돼. 아시겠죠? 왜냐면은 DS 팀장님도 있고 DP 팀장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좋다로 가야 되는데 둘 다 좋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굳이 꼽자면 하나를 정해가세요. DS가 됐든 DP가 됐든. 근데 그거에 있어서도 근거가 충분해야 돼요. 충분한 근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연관 경험이 있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높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DS 관련된 경험을 해봤어. 그러면 DS 쪽을 희망한다고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DP 쪽 인턴을 해본 사람이야. 그러면 DP 쪽을 희망한다고 하는 게 합리적이긴 하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면접도 대비를 하시고 자소서를 작성할 때부터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근데 너무 한쪽에 몰아서 쓰는 거는 저는 비추천드린다. 물론 여러분의 강점이 DS에만 있으면 DS 위주로 써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GMP 문서 작성. 네. GMP 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다 알려줬어요. 제조 기록서 등의 각종 기록서, SOP, 적격성 평가, 밸리데이션, 동등성 문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GMP 문서예요. GMP 문서. 음.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기 전에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는 이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서 정의 정도는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네. 정의 정도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GMP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제가 늘 얘기했죠. 생산팀, QC팀 다 문서 작업도 한다고. 친구들이 문서 작업하면은 QA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산팀도 하고 QC팀도 하는 거고 GMP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문서가 기본이에요. 문서가 기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GMP 문서 작성하는 거. GMP 문서가 뭐야? 요런 것들. GMP 문서의 작성, 그리고 검토도 한다. 검토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네. 검토라는 것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거를 내가 봐줄 때 그걸 검토라고 보통을 하죠. 작성은 내가 직접 이 문서의 담당자가 되어서 작성을 하는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문서 관리, 그다음에 트레이닝. 트레이닝은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뭐 교육 같은 걸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후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QA 담당자한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교육의 형태가 있습니다. 교육은 뭐 실전으로 실습으로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알려주는 그냥 발표 형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포함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문서만 딱 주고 이거 공부해 하는 것도 뭐 교육의 종류가 될 수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트레이닝 자체를 하게 된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이닝이 왜 중요하냐면은 업무 숙지도로 인해서 업무의 성과가 나눠지겠죠.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 같은 걸 되새기는 의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다. 한마디로 문서 업무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 아, 배양이었고 정제만 아니죠, 아니죠. 정제만 있다기보다는 저렇게 이제 배양 대신 분해기라는 게 있다고 보면 돼요. 네, 분해.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정제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수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나눠서 구분하고 있잖아요. 지금 녹십자에서는. 그래서 아 분해 DS에도 크게 나누면 분해기랑 정제로 나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DS 팀에 입사를 해. 그러면 분해 파트가 따로 있을 거고 정제 파트가 따로 있을 거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관리가 나와 있죠. 설비 관리. 설비가 뭘까? 설비는 이 공정을 운영하는 기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아마 분해를 한다 하면은 원심 분리기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네. 원심 분리기 같은 게 필요하고, 네, 정제를 한다고 하면은 크로마토그래피나 필터 같은 그런 설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런 설비가 어떤 게 있는지 또 공부해보고 그 설비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 핵심적인 건 화력제제, 의약품의 공정, 그리고 그 사용되는 설비 정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용되는 설비, 설비에 대한 이해도 여기에 좀 필요하겠네요. 얘네는 따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녹십자 간 친구한테 컨설팅 해줄 때는 그 녹십자 영상이 있었어요. 녹십자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었어. 네. 그거 보면 또 이해가 될 건데, 근데 어쨌든 GPT 보면서 이따가 같이 보자고요. 그래서 설비 관리. 설비 관리는 뭐라는 걸까? 우리가 그냥 흔히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에어팟 같은 거 쓰시거나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설비지. 그리고 이어폰,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에어컨 쓰다가 지금 난방기인데 고장나. 그럼 고쳐야 되죠. 네. 그리고 사실은 에어컨을 오랫동안 좋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쓰는 방법은 계속해서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주고 예. 그리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주고 얘가 고장나진 않았는지 이상 현상은 있지 않은지 그거를 계속해서 케어해주면은 여러분들 오래 쓸 수 있고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네.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 설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그런 걸 유지보수라고 하고요. 음. 그리고 무언가 이거에 있어서도 앞으로 적격성 평가라고 하는 검증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도입.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고장 나서 이제 아예 바꿔야 돼. 그러면 또 설비를 신규 도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없는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규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도 진행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오약품 생산 작업.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보면은 바이오 의약품이 따로 있나 봐요. 있나 봐.
바이오薬품 생산 작업, 생산 공정 관리, 네, 이렇게 적혀 있네요. 바이오약품 생산 작업. 그래서 뭔가 혈액제제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오약품에 대해서도 생산 작업을 진행하게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서 뭘 적었냐면 의약품 정제 공정 관리를 적었고, 그 다음에 우대사항에 바이오약품 정제 공정 경험자를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정제 공정을 되게 찾고 있나 보다. 정제 공정 경험자. 아니면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찾고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바이오약품 정제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는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음,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뭐 UFDF라고 하는 설비명을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잘 기재를 하고 정제 공정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기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여기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제 공정 경험자가 필요한 걸 보면은 그죠? 뭔가 정제 공정에 있어서 트러블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쪽에 뭔가 그 TO가 지금 많이 좀 남아서 지금 뽑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기관 실사 대응 같은 경우요. 규제기관 실사 대응의 경우에는, 뭐, 규제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의 식약처, 아니면 미국의 FDA, 유럽의 EMA 같은, 곳들을 규제기관이라고 합니다. 실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감사 온다는 거예요. 감사 온다는 거예요, 감사. 네. 그래서, 뭐,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면은, 뭐, 갑자기 사단장님 온다. 아니면 외부에서 온다. 하면은, 막 청소 막 하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이제 대응을 하죠. 그분 오면은 그런 업무를 맡게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때는 이제 GMP의 적절성 같은 것들 그리고 데이터부터 여러 가지 문서 그리고 현장까지 다 확인하면서 GMP를 적합하게 잘 지켰고 그리고 좀 믿을 수 있는 품질인지 본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실사가 통과되고 나면은 허가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통계 분석 가능자는 왜 우대하나요? 통계 분석 가능자가 간혹 보이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통계가 중요해요. 이제는 통계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모든 게 이제 데이터예요. 제약회사에 가면은. 이제 공정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뭘 해요?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해요. 뭐 제조 기록서든, 뭐 전자화된 시스템에 기록을 하든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 기록은 쉽게 말하면 숫자가 아닌 것도 있겠지만 숫자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 숫자에 있어서 통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음. 통계 분석을 통해서 통계의 역할이 뭐냐면은 유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툭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님한테 뭐 안녕하세요님이 만약에 잘하는 게 있어요. 운동을 잘한다고 쳐. 그랬는데 운동 진짜 잘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보여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나? 스포츠에도 통계가 다 적용이 되는데요. 모든 게 이제 숫자예요. 스포츠 할 때도.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뭐 기회 창출 요소부터 해서 뭐 슈팅 대비 유효슛, 뭐 드리블 성공 횟수 뭐 이런 걸 다 그 선수별로 다 집계를 하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각 구단이랑 이런 데서는 분석을 하고 전술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선수의 그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뭐 그러죠. 뭐 어쨌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 기록이 다 남는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상이 없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보여줘야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근데 강조가 되고 있냐면 예전에는 통계를 잘 활용을 안 했어. 통계를 엄청 잘 활용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전 방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FDA에서부터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거의 한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하다 보니까 통계 분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우대한다라고 써져 있는 거긴 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업무에 적용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하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통계적인 해석을 하고 통계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이 툴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교육도 있기도 한데요. 통계 분석 툴은 엑셀 수준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엑셀로도 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미니탭이라고 있어요. 미니탭. 미니탭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 수준 그리고 미니탭과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근데 미니탭을 이제 뭐 관련된 교육도 있어서 그걸 들어두면은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통계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어쨌든 통계에 대한 이론과 이해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로도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공정의 재현성, 품질의 재현성 같은 것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정상적인 그 결과값이 계속 나오더라도 이게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탈은 아니야. 근데 뭔가 트렌드에 벗어난 걸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통계를 통해서. 그러면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네. OOT 말씀해 주셨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녹십자를 쓸 때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시게 된다면 오창 공장과 화순 공장 간의 차이점을 분석을 해가야 돼요. 분석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생산하는 제품이 될 겁니다. 제품의 종류가 될 수도 있고요. 제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봐야 된다. 찾고 분석해 가야 돼요. 그리고 자소서 쓸 때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두고 쓰면 좋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따가 찾아보죠. 오창 공장 vs 화순 공장이에요.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자, 화순 공장 업무 가볼게요. 화순 공장은, 자, 필링. 필링이 뭐냐면, 여기 위에 있던 충전이에요. 네, 충전. 필링. 채우다. 필링 공정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를 찾는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신입들이지만. 일단은 근데 제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중에 전남 화순 근처에 계신 분이면은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집 가까운 사람은 쓰세요. 그리고 집 가까운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까운 데로 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특히나 전라도에 사시는 분이라면 화성 공장을 노려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리적인 그, 거리로서도 여러분들이 쓰는 걸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요. 그런 꿀팁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DP 생산, 파이널 벌크 포뮬레이션, 그리고 생산 관리,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파이널 벌크 포뮬레이션은 사실 충전 업무 전에 그 조제를 하는 공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조제 공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 DP라는 그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DP 공정에 해당이 돼요. 사실 그래서 DP 작업자를 찾는 겁니다. DP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균이에요, 무균. 무균. 그래서 무균의약품이라는 그 단어를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소서나 이런 데에서도 무균 거리면은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EU GMP Annex 1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공부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DP에서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공정, 장비, 일정 관리, 제조 기록서 검토, 공정 담당자 업무 수행 뭐 다 나와 있고요. 위에랑 내용은 비슷한데 어쨌든 DP 작업을 하면서 DP에 대한 GMP 문서도 작성을 할 거고 설비 관리도 할 겁니다. 어,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DP 개발, 그리고 수탁 제품 스케일업 및 기술 이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DP 개발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공정을 그래도 만든다는 것 같아요. 이 공정에 있어서 만든다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DP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설비 같은 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제품마다 파라미터 조금씩만 바꾸면은 요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수탁 제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어, CMO 가깝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을 DP 공정을 여기서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사가 DP 라인이 없는 곳도 많거든요. DP 공정을 수행할 수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DP 공정 자체는 여기 녹십자에 맡기겠다 해가지고 야 DP 공정 좀 수행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가져다가 화순 공장으로 가져와서 그 회사의 제품에 맞는 공정을 일단 만들어야겠고, 만들고 나서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거는 규모도 더 늘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린지 단위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시린지나 바이알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뭐 5천 바이알이다. 근데 그거를 뭐 5만 개까지 늘려. 그런 걸 스케일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기술 이전. 그러니까 맡긴 회사에 DP 공정이 만약에 있는 곳이야. 그러면은 그 공정을 기술 이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DP 공정 없는 데가 맡긴다면서요. DP 공정 없는 데도 맡길 수 있고, DP 공정이 있어도 맡길 수 있다. 왜? DP 공정이 있어도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생산량이 거기가 캐파가 안 되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CMO 기업에. 그래서 DP 라인이 있는 곳은 보통 CMO를 해요. 네. CMO를 보통 합니다. 타 회사의 제품을 DP 공정을 수행을 보통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고객사의 제품을 또 다루게 되고 다양한 제품을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DP 공정에서. 그리고 GMP 문서 작성.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네. 그리고 DS가 따로 있네요. 이것도. 풀로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이게 플루 하면은 인플루엔자 백신. 그래서 백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온 거죠. 둘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는 백신, 여기는 그리고 혈액제제,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 벌크, 그래서 DS 생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DP 공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아까 핵심 키워드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무균의약품이라는 것이 DP에서의 핵심 키워드다. 그리고 DS. DS는 우리가 보통 항체의약품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항체의약품이 아닌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DS 공정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똑같죠? 이것도. 사실 여기에 뭐 생략이 돼 있는데, 뭐 트레이닝, 여기는 트레이닝 안 써 있다고 해서 트레이닝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통일되지가 않았죠? 하면은, 각 부서마다 만약에 인사팀 담당자분이 오창 담당자한테 이것 좀 적어서 빈칸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분한테 이것 좀 적어주세요. 이것도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각 담당자들이 그냥 이렇게 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생산팀이라는 거는 업무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공정이 다르고 그 공정에 따라서 사용되는 설비가 다르다는 점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DP 생산 경험 및 제조 공정 DS 관련 지식 보유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물론 DS 경험자도 좋아하긴 하겠죠. 그리고 GMP 전반에 걸친 경험 보유, GMP 경험 있는 사람, 영어 능통자 이런 부분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여러분들 영어 능통자에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써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각보다 특히 이 화순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진짜 낮은 분도 서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스펙이 안 좋고 좀 그렇다 하면은 많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QC. QC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품질관리 업무 수행. 품질관리 시험 업무는 늘 얘기했듯이 이화학, 생화학, 그리고 미생물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쪼개서 뭐 설명은 안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배치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경험을 어필을 하는 겁니다. QC 쓰시는 분들께서는. 그래서 내가 이화학 시험 경험이 있으면 이화학 시험 어필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또 혈액제제랑 바이오약품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화학 QC, 바이오 QC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어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품질관리 관련 부서, 계획서 보고서 SOP뿐 아니라 뭐 퀄리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시험 기록서 이제 제조 기록서 말고 시험 기록서, SOP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기기 관리. 아까 생산이 공정을 수행하는 그 설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QC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분석기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적격성 평가 같은 것들을 유지 보수 포함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QC 업무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뭐 여기는 되게 특별하게 쓴 게 없네.
자, 자기소개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1번 문항을 보면은 1번 문항은 이제 거의 지겨울 정도야. 여러분들. 이게 뭐야? 회사를 선택하는 본인만의 기준과 여기에 지원하는 이유. 회사 지원 동기. 근데 회사 지원 동기 할 때 보통 어떻게 쓰는 걸 추천한다고 했어? 여기서 그냥 제시를 해줬잖아요. 내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을 얘기해주고 이 회사가 기준에 적합하다. 뭐 일치한다. 그게 맞다. 뭐 이걸로 가는 거죠. 내가 회사를 고르는 기준에 있어서는 뭔가 여기에 특징이나 수준이나 뭔가 성과라던가 아니면은 신념, 가치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적합하다, 일치한다. 그래서 특징을 이 회사가 이번에 맞는 점을 언급을 해주고 그래서 지원했고 이를 통해 뭐 기여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 라는 내용. 처음에는 이 회사를 지원한 이유에 대한 두 가지씩 첫 문장을 요즘은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지시 녹십자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결론을 두 가지 첫 문장으로 써주고 저는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고릅니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녹십자에 어떤 뭐고 어떤 거 때문가 뭐 이런 거랑 제 기준과 뭐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고 제 목표인 어떤 거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라는 플롯으로 좀 써내려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500자라서 아주 심플하면서 금방 쓰실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요걸 기재를 해보셨다면 요거에 대해서 쓰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물어봤었고 2번은 뭘 물어보냐? 가장 치열하게 임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3번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자님께서 노력 및 경험한 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무적인 강점과 경험에 대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본인에게 가장 치열하게 임했던 경험 중뭐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가장 힘들었던 경험, 아니면은 가장 뭐 도전적인 경험, 뭐 이렇게 볼 수가 도전 경험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근데 좀 자기 주도적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치열하게 임한 거.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해석을 해볼게요. 치열하게 임했던 이란 것은 일단은 난이도가 높아야 돼. 그렇다는 거는 어려움이 많아야 한다. 이 어려운 상황이 읽는 사람, 면접관에게도 납득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설명해 달래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배운 점이에요. 배운 점이라는 게 사실 의미 부여거든요. 의미 부여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건 그거지. 이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N 성향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죠.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그냥 나를 쳐다봤다가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은 의미를 부여해. 뭐지? 내가 뭐 이상한 거 했나?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어떠한 경험에 그냥 의미를 붙이면 돼요. 배운 점을 붙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배운 점까지 얘기해주면 된다. 그러면 글의 순서를 한번 보자면은, 일단은 두 가지씩 첫 문장을 써줘요. 뭐 예를 들면, 자기들을 가장 치열하게 임했던 때는 뭐했을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근데, 뭐 이러면서 이때 저는 땡을 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나에게 있어서 어떠어떠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첫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면은 자기주도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임했던 경험은 뭐뭐 할 때입니다. 이때 뭐 한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떠어떠한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무엇이었는지 답변했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목표를 얘기해주세요, 목표. 근데 이게 약간 도전적이고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목표였죠. 근데 목표는 뭐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치화 해주면 좋다. 수치화를 해주면 좋습니다. 수치화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기한과 그리고 성과 추천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일주일 내 준비 완료하여 3등 안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팀 프로젝트야, 캡스톤 디자인이야, 뭐 수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일주일 내 준비해서 3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잡았다. 그러고 나서 뭘 써줘야 되냐면 어려움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걸 생략해요. 근데 생략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도 치열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험에 있어서는 이 어려움을 잘 써주는 게 포인트야. 아시겠죠? 이제 외적 어려움이 있고 내적 어려움이 있어요. 둘 다 써주는 걸 전 추천해요. 외적 어려움이란 건 뭐냐면은 그냥 외부적으로 그냥 이 상황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내적 어려움은 나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외적으로는 시간 겁나 없잖아. 그죠? 시간 겁나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들을 써주면 되겠죠. 그런 걸 얘기해줘야 와 진짜 빡세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중간에 볼게요. 그 경험을 하게 된 이유, 어려웠던 이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상황에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왜 해야 됐는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했다. 그래서 어려웠던 이유 자체가 여기서 좀 설명이 되는 거죠.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것이 뭐야? 이 어려움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포기하고 싶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라고도 얘기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근데 뭐야? 극복 과정을 써줘야 돼.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드라마 한 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액션들을 쫙 써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걸 빼먹어요. 이걸, 그리고 어렵지도 않은 목표를 써요. 그래서 상황,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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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음. 이렇게 쓰는데, 치열한 목표를 써주려면은, 어려운 목표였음을 얘기해줘야 되고, 그 상황에서의 내 어려움 한계들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극복 과정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극복 과정을 통해서 어떤 액션들을 했고 그 결과 어땠는지. 이거에서는 목표에 대한 떡밥 회수가 돼야 돼요. 목표 달성 여부를 기재해 주세요. 몇 등 했어? 일주일 준비해서. 막 6일 준비해서 뭐 2등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있어줘? 배운 점. 이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 다음에 뭐야? 기여점. 글자 수 되면. 이게 뭐야?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내가 배운 거 써주고 이게 회사 들어가서 이 배운 점을 어떻게 적용하겠다라는 걸 좀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퍼펙트.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문항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 충족하면서 잘 쓸 수가 있다. 자소서라는 거에 있어서 맞춰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2번까지 봤습니다. 2번까지. 그래서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3번은 지원하신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자님께서 노력 및 경험한 바를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 두 개 항목 이상이라고 돼 있네요. 잘 됐다. 두 개 항목 이상. 와, 근데 좀 빡세긴 해요. 두 개 항목 이상 쓰라고 하면. 제가 보통은 직무적 강적 경험 쓰라고 할 때도 A, B로 두 개 항목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A, B 나눠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직무적 강점 경험 중에서도 경험이 약간 이런 걸로 적어주긴 했어요.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학습 및 기타 활동 같은 거다. 그래서 경험 중에 이제 A, B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거는 뭔가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공모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공정 실습 교육이 될 수도 있고, GMP 교육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네, QC 실습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석사분들이시면은 연구 경험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무 경험이 많이 없잖아. 이 부분이 좀 막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경험작성지 객관직 증빙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기재한 항목이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증빙 서류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항목이어야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어렵네요. 학부형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증빙 서류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항목이어야 된다. 그래서 캐스턴 디자인 대회, 뭐 공모전 이런 거는 수료증이 있을 거고 이런 교육들도 수료증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석사는 뭐 석사 졸업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논문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학부 연구생 같은 경우에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학부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한테 그 증빙 서류를
뭐 하나 써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된다 하면은 써도 되는 거지. 근데 안 된다면은 살짝 애매해집니다. 살짝 애매해져. 근데 그 증빙 서류를 교수님한테 요청을 하면 되고 교수님이 너무 귀찮아한다 하면은 내가 그냥 양식까지 드리는 거야. 여기에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막 이렇게 식으로 좀 요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 경험들로 좀 써주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수행기간, 지원자의 역할, 성과, 실패 시 느낀 점을 달라고 했죠. 이것도 이제 뭔가 경험 관련해서 좀 물어보는 문항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 걸 좀 추천을 드리냐면 두 개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땡땡 직무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문장을 써주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두 가지 첫 문장. 그래서 A 경험 하나 준비해두고 B 경험 준비해둘 거죠. 그리고 A 경험에 맞는 이거는 A 그러면 다시라고 할까? A 다시라고 표시를 할게요. B 다시. 그 A 경험에 맞는 A 다시라는 역량이 있을 거고 B 경험에서는 B 다시라는 역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경험이 뭐 GMP 교육이다. 그래서 GMP 지식을 배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경험의 GMP 교육과 어떤 걸 통해 땡땡 질문을 풀한 GMP 지식 땡땡땡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A에 대한 문단, B에 대한 문단, 그리고 A, B를 통해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또 마지막 문단. 두 가지씩 첫 문단은 이렇게 가고 A에 대한 거, B에 대한 거, 그리고 A, B를 통해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면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 깔끔할 것 같고요. 자, 이런 형태로 쓰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지원자의 역할, 그리고 성과 또는 실패, 성과 오면 실패. 그리고 배운 점, 기여점. 배운 점과 기여점. 여기서 배운 점까지만 쓰면 돼요. 배운 점. 아니면 발휘한 역량.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내가 어떤 역할이었고, 그래서 어떤 액션을 했는지, 그 결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 또는 어떤 걸 발휘했는지, 이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순서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를 문제 해결력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게 캡스톤 디자인이야.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학부 연구생이야. 학부 연구생 때 문제 해결 경험이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이다. 하면은 학부 연구생 때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상황 설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리고 어떤 그 문제를 잘 해결했고, 그로부터 내가 어떤 걸 배웠다, 또는 어떤 걸 발휘했다, 라는 형태로 쓰고, 그다음에 B에 대해서 만약에 GMP 교육으로 쓰면은, GMP 교육에서는 뭐 따로 그 뭐 역할을 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GMP 교육 중에서도 뭐 협업 프로젝트 경험, 뭐 조별 활동이다. 그러면 그때의 내 역할을 쓸 수는 있어.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걸 했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그다음에 어떤 걸 배웠고,까지 이제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발휘한 역량들이 있겠죠. 또는 배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B-B-를 통해 어떻게 기여하겠다. 라는 거를 마무리로 좀 쓰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AB 그 후보군 AB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험이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증빙서를 마련해둬라.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둬라. 그래서 그 A, B라는 경험에 있어서 각각의 역량을 정해둬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각 문단에 기재를 해라. 그다음에 그 역량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기재를 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웠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천자 안에 이렇게 쓰면 되겠고 2번 문항도 이렇게 쓰면 되겠고 1번 문항 회사 지원 동기 항상 얘기 설명드렸던 대로 좀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굳이 뭐 천자를 꽉 채워야 된다. 또 그런 건 아니에요. 900자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번 GPT한테 물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확인하고자 했던 거.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GPT를 제가 쓰는 방법을 그냥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렇게도 한번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혈액제제 의약품의 DS 공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검색을 하더라도 이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주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제미나이 안 써봤어요. 제미나이 안 써봤어. 그러니까 GPT로 충분해서 제미나이를 따로 안 써봤어요. 그래서 그냥 GPT로 충분하다.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걸로 한번 봅시다. 근데 뭐 GPT가 100%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사실 현직자, 그것도 제일 정확한 거는 그 직무, 그 회사의 현직자가 아니면은 정확하게 100% 일치시킬 수는 없다만 어쨌든 이렇게 모르는 회사, 모르는 게 있으면은 얘한테 물어보면서 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내가 뭐라고 쳤죠? 녹십자 GC 오창 공장에서 생산하는 혈액제제 의약품의 DS 공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래? 라고 했고 이 친구가 혈액제제의 DS 공정은 혈장, 사람 혈장에서 목적 단백질을 분해, 정제, 바이러스 안전화하여 DS를 만드는 단계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와, 여러분들 그러면 면접에서 이거 외워가면 돼. 아시겠죠? 목적 단백질을 분해하고 정제하는 거구나. 그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게. 요걸 판다는 거죠. 아시겠죠? 최종 산출물은 얘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사람 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람 피를 가지고 그 혈장을 이제 분해하고 거기서 이제 뭐 정제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DS 공정을 간략하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동하는 공정, 혈장에 대해서 수급하고 그 다음에 해동을 한대요. 아, 저도 요즘은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헌혈을 하고 있거든요. 그 헌혈로 확보한 게 이렇게 녹십자에 가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동결 혈장을 해동하고 그다음에 분해를 한다고 합니다. 에탄올 분해, 뭐 유사 공정으로 온도, pH, 에탄올 농도 차이를 통해서 단백질군을 단계적으로 분리한대요. 어, 이거는 조금 더 찾아볼 필요는 있겠다. 에탄올 분해기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이게 그 GPT가 말하는 게 오창 공장에서 쓰이는 건지를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자소서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에탄올 분해. 아시겠죠? 그리고 정제 공정.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나왔죠. 그래서 아까 여과는 보통 필터,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 근데 여기는 피롯이라고 돼 있긴 하네요. 네, 불순물질 제거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제 공정 거치고, 바이러스 불활화, 이넥티베이션 하는 공정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UFDF까지. 똑같이 쓰네요. 그 바이오 화품이랑 UFDF까지 하고 나면은 DS가 완료가 된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 파악을 했어.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따로 검색을 해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설비들을 정리해달라.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아까 던져줬습니다. 혈액제제 의약품의 DS 공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설비가 뭐뭐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야, 요거 좀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하겠는데? 해동기가 일단 필요할 거고, 이거는 그냥 제껴도 될 것 같아요. 분해하고 정제 위주로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나오네.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그리고 분해, 에탄올 프랙테이션에 대해서 좀 봐둘 필요가 있겠고 정제는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를 활용한대요. 이것도 좀 봐야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알아둬야 될 거는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주요 장비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분핵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뭘까? 분핵 공정이 저한테는 좀 생소하네요. 분핵 반응조래요. 분핵 반응조. 그럼 분핵 반응조라는 키워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라는 표현 알아두시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수준에서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옥창 공장 DS를 쓴다면은 이런 키워드들을 그냥 다른 데다가 적어 놓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분핵, 에탄올 프랙테이션 있었죠? 그 분핵 반응조. 라고 따로 그냥 노트 같은 데 적어놔. 적어놓고, 그 다음에 DS 공정 딱 이 직무를 쓸 때 이런 설비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이런 단위 공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깊게 공부하는 거는 그 면접 보러 갈 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수준으로 좀 찾아보시길 바래요.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오창 공장과 화순 공장을 비교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오창은 혈액제제 중심이고 화순은 뭐 유전자 제조와 백신, 바이오약품 중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의 힌트로 보면은 화순 공장은 백신이 확실했어요. DS 백신 있고 그리고 DP 라인이 있고 그리고 오창 공장은 DSDP 메인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이 공고상으로 봤을 때 뭐가 있었냐? 공고상으로 봤을 때 오창 공장에도 이제 바이오의약품 정제 공정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혈액 제제만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약품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둬야겠죠. 아시겠죠? 근데 메인은 혈액 제제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백신인 거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 정도 비교를 해두고 저는 뉴스 기사나 그리고 홈페이지도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야 확실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네요. 에탄올 프랙테이션이 이 공정의 심장이다라고 얘기까지 해주네. 그리고 여기서는 무균 충전까지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도 뭐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CIP, SIP의 개념. 물론 화순도 중요하겠는데? 네. 근데 아까 그 공고로만 보면은 오창이 더, 이번 공고에서는 오창에 그 바이오약품 정제 쪽도 나와 있었고, 분해 공정에서도 되게 CV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더, 연관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대략적인 걸 이해해 두고 그 다음에 녹십장 홈페이지랑 뉴스 기사들 참고를 해서 좀 분석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화순 공장의 인플루엔자 백신 DS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볼게요. 화순 공장은 유전란 방식의 불활화 백신을 기준으로 바이러스 배양, 수확, 불활화, 정제, 농축 거쳐서 백신 원액을 만드는 공정이래요. 그래서 유전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참고를 해두실 게 뭐냐면은 이렇게 유전란 이 계란을 쓰는 거예요. 계란을 쓰는데 이 계란을 쓰는 방식이 있고 유전란 방식이 있고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하는 데서는 세포 배양을 통해서 백신 공정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둘의 차이가 명백하게 있네요. SK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차이가 있고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성 공장을 쓰고 면접까지 가게 된다면은 백신 공정의 여러 공정을 좀 찾아보고 차이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 공장에서는 유전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유전란 방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는 또 바이러스 공부를 해봐야 좀 알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핵심 포인트 같은 게 여러 개 나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다? 키워드를 뽑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공고 중에서 화순의 이 플루 DS 생산 직무를 타겟으로 한다면은 이런 유정란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바이러스 배양, 수확, 불활화, 정제, 농축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언급하면서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설비도 한 번 더 검색을 해서 그 설비의 이름을 대면서 어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뭐 설명이 나오기도 하네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키워드를 뽑는 게 핵심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키워드를 뽑고 그리고 그 키워드에 있어서도 쓰기 전에 일단은 다른 것들을 찾아보면서 팩트 체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GPT로서 검색을 하면 확실히 시간을 단축하고 핵심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본 방식대로 막, 난강 막, 난황강에서 증식,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여기서 주요 키워드로 준 거, 이 굵은 글씨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써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의 그리고 연관성도 중요합니다. 그 연관성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바이오약품의 공정실습 교육 같은 것들을 수강을 했었다면, 그것과 이 내용과 겹치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한 것과 여기서 겹치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그 위주로 키워드를 뽑아서 어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CV 얘기한 친구는 이 CIP, SIP 시스템에 대해서 키워드를 가져가고 어, 그리고 뭐 CV까지도 언급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3번은 대놓고 직무적 강점 경험 문항인데 이렇게 아까 생산을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과 설비를 검색해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관성, 관련된 경험을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면 되겠고 2번은 사실 공고보다도 일단은 내가 가장 치열하게 뭔가를 도전했거나
힘들었는데 극복을 했거나 한 경험을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사 지원 동기에 있어서는 지시 녹지자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회사 지원 동기 쓰기가 좀 쉬운 게 다른 회사들이랑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저렇게 백신을 다루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혈액제제를 다루는 회사 자체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쓸 수가 있겠고. 근데 그거를 씀에 있어서 혈액제제로 뭐 만약에 썼어. 회사를 고르는 기준 또는 혈액제제이기 때문에 여기 지원했다고 쓰는데 그 이유, 내가 왜 혈액제제 의약품 하는 데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다른 면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십자 이 채용 공고랑 그리고 자소 문항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소 문항은 한 3번 정도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공고에서는 혈액 제제랑 그리고 이 백신 제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확실히. 네, 그래서 공부를 한 다음에 추후에 바이지 수업에 반영을 해놓겠습니다. 바이지 수업에 반영을 해놓을 거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 바이지 통해서도 학습을 하면 좋겠고, 이번 상반기 내에 좀 반영을 해야겠네요. 어쨌든, 근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함에 있어서 GPT를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키워드를 뽑고, 자소서에 반영할지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에서 이 반복적인 것뿐 아니라, 마인드, 태도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는 거. 아까 뭐 디메리트 있을까봐 지원 못하고 망설이고 안 쓰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런 것들은 제가 하라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2년 전, 3년 전부터 그냥 일관됐어요. 무조건 지원해라. 그리고 후에 뭐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또 지원해라. 일관입니다. 일관. 근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그 합격자 리스트에 들고 합격자들의 밤도 오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26년은 아주 재치원이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다 그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네. 여러분들을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리뉴얼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강의부터 리뉴얼하고 홈페이지랑 유튜브 같은 것도 리뉴얼을 싹 갈아엎고 나서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들로 다 리뉴얼을 할 거고요. 그 리뉴얼 된 거 토대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성과도 나오고 컨설팅도 계속 하고 하면서 100명 달성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뭐 100명 이상 달성을 해보자고요. 그 여러분들 다 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박수 이런 기능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도움 되신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트도 좋고요. 자, 엄지척, 저는 엄지척 보냈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화이팅 해보자고요. 다들 내년 상반기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